자, 문제 2번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제 문제 1번만 잘 풀게 되면 문제 2번은 그냥 풀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제시문 라마의 논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끔. 자, 첫 번째. 제시문 라하고 제시문 마하고 논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자, 두 번째. 제시문 바에 나타난 모자 장수의 시각을 비판하고. 자, 두 번째 뭐냐면은 제시문 바에 나타난 모자 장수 시각을 비판하고 극복 방안을 제시하시오. 세 번째가 극복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될까? 사실은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얘가 가장 중요한 게 돼버려요. 어쨌거나 우리가 논술이라는 것은 주어진 뭔가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극복 방안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글자 수 자체가 지금 몇 글자니? 530, 550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짧은 글이야, 긴 글이야? 짧은 글이죠, 그죠? 짧은 글이다 보니까 극복 방안을 길게 쓰면은 좋긴 하지만 길게 쓸 수 없을 수도 있다. 이해되십니까? 항상 우리가 만약에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대안 제시하시오. 그러면은 해결책과 대안을 길게 쓰는 게 좋은 글이야. 기본적으로. 왜?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근데 글자 수 자체가 길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길게 쓸 수 없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뭐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뭐부터 찾아봐야 돼? 항상. 뭐부터 찾아봐야 돼? 문제가 있어. 내가 저 배가 아파. 배가 아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배 아프면? 병원 가야 되겠지, 그지? 병원 가야 되는데 이제 병원 가서 진료 받잖아, 그지? 그럼 내가 이제 배가 왜 아픈지 알 거 아니야, 뭐. 상한 우유를 먹었는지, 너무 밥을 안 먹었는지, 너무 많이 먹었는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항상 뭔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인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원인부터 찾지 않으시면은 극복할 수가 없겠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모자 장수를 비판하고 이 모자 장수가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할 거란 말이지, 그지?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 찾아야 된단 말이야. 이 원인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 사실은? 그렇지, 제시문 어디에? 제시문 어디에 나와 있을까? 이 모자 장수를 우리가 그냥 본 것이 아니라 라와 마를 고려해서 봤잖아, 그지? 그럼 당연히 문제 원인도 어디 있겠습니까? 라하고 마에 있겠죠.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논술에서 문제 해결 또는 대안 제시 할 때 반드시 뭐부터 판단해야 된다? 원인부터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 원인이라는 것은 너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디 있다? 제시문에 있다. 물론 이 제시문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의 논제의 경우 이미 라와 마를 고려해서 모자 장수를 비판했기 때문에 원인 또한 어디에 찾을 수 있어? 라와 마에서 찾을 수 있다.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테크닉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시문 마 봅시다. 역사에서 과거란 현재 일어난 역사에서 과거란 현재 이전에 일어난 모든 일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문제를 쉽게 이야기해서 일단 사실, 이 사실이 앞에 있는 것은 일사자죠. 그죠? 뒤에 있는 거는 역사할 때 사자죠. 사실과 사실을 구별하여 생각하는 건 천리하다. 인류 생활에 과거에 수많은 일들, 즉 사실이 일어났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죽어간 수많은 개인이나 일상생활이나
한 집단, 한 민족 지난날에도 도저히 셀 수 없는 많은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들을 총만한 것이 곧 역사냐면 전혀 그렇지 않다. 역사란 그 많은 사실 중에서 그야말로 줄쳐보세요.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있는 사실들. 역사란 가치와 의미가 있는 사실들, 즉 역사를 뽑아 모은 것이라고 우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우선이라고 한 것은 다음에 말하겠지만 사실을 뽑아 모으는 일만이 역사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제시문 지금 말을 보시게 되면은 마에서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모든 일어난 일이 맞다라는 얘기야? 틀리다라는 얘기야? 모든 일이 다 역사라는 얘기야?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지, 그지? 역사란 것은 뭐가 있는 거야? 이 일들 중에서, 이 일 중에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만이 역사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가치와 의미가 없는 것은 역사가 될 수 없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야지만 역사될 수 있다. 사실들 속에서 사실만 선택하는 것이 역사를 성립시키는 1차적인 작업이라면 무엇보다도 그것을 선택해내는 기준이 문제된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수많은 사실 속에서 사실을 가려내게 되는가 하는 문제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사람과 시대의 기준을 들 수밖에 없다. 자, 이 가치와 의미를 따질 때 결국에는 선택하는 사람과 또 어떤 게 의미가 있대요? 시대의 기준. 이 시대의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우리가 지금 역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후대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역사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들이 후대의 역사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왜? 선택하는 사람과 시대의 기준에 따라서 가치와 의미는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사실을 뽑아내는 작업은 주로 역사가들의 주관적인 안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같은 시대 사람들과 더 나아가 미래 사람들께 옳게 뽑았다는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만 역사 발전의 바른 노정에 합치될 수 있는 역사로 평가될 수 있으며 그가 뽑은 사실을 객관적 진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한 사람의 역사가가 객관적 진성을 더 높은 사실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그 시대가 가진 역사적 요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역사가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시대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요구에 맞춰서 뽑아야지만 가치와 의미를 지닐 수 있을 테니까. 이해됩니까? 쉬운 예를 들면 조선시대 역사가들에게 문익점의 책을 읽은 일이나 글씨를 쓴 일은 흔히 있는 사실로밖에 보이지 않았고 목화시를 가져온 일만이 역사로 보였다. 고려 말기에 전래되어 극히 제한된 일부 지역에만 재배되고 있던 목화를 전국적으로 확대 재배하여 의생활의 변혁을 이루고자 했던 조선시대였으므로 당시의 역사가들은 문익점의 목화시 전래를 사실로 뽑지 않을 수 없었다. 역사로 뽑지 않을 수 없었다. 그죠? 그들의 이러한 선택은 대단히 적절한 것이어서 오늘날에도 목화시를 가져온 일은 중요한 역사로 뽑히고 있다. 자, 넘겨서 시대에 따라 사실을 가는 기준은 언제나 그 당시의 현재적 요구,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삼는다. 자, 뭐를? 현재적 요구, 현실 인식.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면 어느 한 시대의 현재적 요구에 의해서 선택된 사실은 영원히 사실로서의 가치를 가지냐 혹은 다음 시대의 현재적 요구 때문에 앞 시대에 선택된 사실, 그 가치를 잃고 하나의 사실로 데려가는 경우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현재적 요구와 현실 인식을 가지고서 역사를 만들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역사라는 것은 고정 불변하는 거겠습니까? 변화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변화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지금 결국에 재심은 마의 이야기가 되겠죠. 자, 정리하자면은 역사라는 것은 모든 일어난 일을 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야. 그 일이 얼마나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역사가 될 수 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 가치와 의미를 누가 부여하냐? 누군가는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선택하는 사람이 부여하는 거고요. 또는 그 시대에 어떠한 기준이 있을 테니까 그 시대의 기준에 의해서 가치와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역사가는 항상 시대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단 말이야. 시대의 요구와 상관이 없는 것들을 뽑아서 역사로 만들면은 인정받을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지? 그래서 방금 적은 것처럼 현재적 요구, 현실 인식에 따라서 역사라는 놈은 항상 변화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재심은 마는 지금 읽었고 아까 읽은 재심은 라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재심은 라가 뭐에 대해서 얘기했었니? 메비우스 띠에 대해서 얘기했죠. 재심라가 메비우스 띠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것은 기존의 통념과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였었죠. 결국에는 어떠한 고정관념이라든지 흑백 논리라든지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뭐 도그마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도그마 이런 것들부터 완전히 뭐해서 탈피해서 완전히 벗어나서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통념과 다른 것을 제시함으로써 고정관념, 흑백 논리, 도그마 이런 거 안 돼. 우리가 모든 걸 탈피해서 정말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했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재심은 마하고 라를 읽었으니까 재심은 바를 보겠습니다. 너희들도 약간 문제 풀어가는 방식이라든지 어떠한 패턴을 지니고 있다라든지 조금씩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재심은 바. 모자 장수는 자기가 정말 흥미가는 문제, 즉 모자와 머리의 문제에 대해서 4개의 얘기를 꺼냈다. 크기로 말하면 참 놀랄 만큼 차이가 심합니다. 저희는 변호사들과 거래가 많습니다만 그들의 머리숱은 놀랄 지경입니다. 손님도 놀라실 겁니다. 아마 그분들의 머리가 그렇게 커지는 것은 생각할 일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기 모자는 땡땡씨 것인데요. 엄청나게 큰 머리입니다. 7인치 반. 이것이 그분의 치수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7인치 이상 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하고 그는 말을 이었다. 머리 크기는 직업에 따른 듯 합니다. 줄쳐보시고요. 머리 크기는 직업에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따르지 않죠 지금. 결국에 이 재심은 바에 모자 장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만의 편견을 가지고 대상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 볼 수 있겠죠. 왜? 머리 크기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야. 물론 머리가 좀 작아야지 뭐 요즘엔 이쁘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좀 너무 비현실적으로 조그맣게 하는 것들 막 요구하고 막 작게 만들려고 하고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동양인이기 때문에 머리가 좀 클 수밖에 없어요. 풀을 많이 먹잖아, 풀을. 그치? 풀 많이 먹는 짐승 중에서 머리가 작은 짐승 있어요? 없죠?
대부분 뭐야? 소 머리가 크잖아. 우리는 원래 팔다리가 짧고 허리가 긴 게 정상이야. 네가 정상이라고. 팔다리가 길고 허리가 짧은 내가 비정상이라고. 왜냐면 우리가 이제 대대로 주식으로 뭘 먹었어요? 주식으로. 주로 우리가 이제 그 풀을 많이 먹었지. 뭐 밥, 김치.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섬유질이니까 소화가 빨리빨리 되겠니? 천천히 되겠니? 천천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장이 길어야 돼. 소 같은 거 보세요. 막 위가 몇 개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장이 길어야 되니까 허리가 길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허리가 길어진 거고요. 양놈들. 얘들은 주로 뭘 많이 먹었어요? 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이제 수렵민족이 그러다 보니까. 고기 같은 경우는 소화가 빨리빨리 되기 때문에 허리가 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가 짧아지고 팔다리 길어진 거고. 그래서 서양 애들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약간 상식 이상으로 다리가 길잖아요. 그게 예뻐 보입니까? 나 우리 이상하게 보이던데. 물론 내 체형이 서양 체형이어서 그런 면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이제 얼굴이 지금 큰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은 고기를 많이 씹어야 돼, 풀을 많이 씹어야 돼. 고기를 많이 씹어야 돼, 풀을 많이 씹어야 돼, 먹을 때. 풀을 훨씬 더 많이 씹어야 돼요. 질기기 때문에. 스테이크 같은 거 이제 금방 씹어 먹으면 되는데 이제 많이 씹어야 되거든요. 또 이제 이게 풀을 씹을 때는 송곳니가 좋니, 어금니가 좋니? 어금니가 좋지. 그러니까 너희들 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고기 먹는 애들은 어금니가 큰 필요가 없어. 송곳니 이렇게 씹으면 되니까. 호랑이 같은 거 봐봐. 그냥 주둥이가 조그마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이 좀 넙대대하고 허리가 길고 팔다리가 짧은 것이 정상이라고. 그리고 우리와 다르게 팔다리가 길고 허리가 짧은 뭐 이나영 같은 아이들이 비정상이라고. 러시아 이런 데 가면 애들 다 이제 다리가 길잖아요. 왜 그런 거야? 그냥 환경이 워낙 척박하잖아. 춥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면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야.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다리가 길어지는 거고. 우리는 지면에 닿아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지면에 닿아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점점 나의 다리가 오종종해지고 있는 거죠. 오종종. 응? 아니, 정상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자는 거죠. 자, 봅시다. 자, 보자. 자, 모자 장수가 자신의 편견으로 대상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 머리 크기는 직업에 따른 탑니다. 제가 전에 항구 도시에 있었는데 그때 많은 선장님들이 일을 해드렸죠. 보통이 아닙니다. 그분 머리는 아마 그건 그분들의 걱정과 근심 때문이겠죠. 조수며 바람이며 빙산이며 기타 여러 가지 생각을 생각하자니. 그래서 이 모자 장수는 생각이 많으면은 어떻게 된다? 머리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죠? 내가 지금 그 사건을 다시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제각기 자기 특유의 창 동그라미죠. 통해 인생을 들여다보는 버릇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본 것은 모자의 치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들여다보는 사람의 경우였다. 그는 존스가 7인치 2분의 1을 쓴다 해서 그를 존경하고 스미스는 6인치 4분의 3밖에 안 돼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이러한 제한된 직업적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특유의 창, 직업적 시각, 재단사는 여러분의 의복을 훑어보고 재봉 솜씨와 강택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을 측정한다. 그 사람에게 있어 여러분은 다만 옷걸이에 불과하고 여러분의 가치는 입고 있는 의복에 정비례한다. 화공은 여러분의 신발을 보고서 그 신발의 질과 손질한 상태에 따라 여러분의 지식이나 사회적, 경제적 정도를 가늠한다. 만일 여러분이 굽이 달아서 낡아진 신을 신고 있으면 여러분의 모자가 아무리 번들거려도 여러분에 대한 그의 평가는 변하지 않는다. 모두 각자 나름의 평가를 지니고 있다 이런 얘기죠. 모자는 그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것은 그의 평가 기준이 일부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시문 반은 뭐 이해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닙니다. 자, 정리할게요. 칠판 보세요.
모자 장수가 자신의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 편견에 따라서 대상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편견이 있었냐? 생각이 많을수록 머리가 커진다는 편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비단 모자 장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특유의 창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나도 고등학생들만 딱 보면은 나도 모르게 배치 상담을 우리 좀 있으면 명절이잖아요. 그죠? 명절 때 이제 그 친구 만나면은 배치 상담을 다 해줍니다. 넌 어디 갈 수 있고 넌 어디 갈 수 있고 그쪽이 전혀 요구하지 않아도 그것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얘네들이 뭐야? 직업적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좋다는 거야? 좋지 않다라는 거야?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얘를 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 고정관념, 흑백 논리, 도그마에서 완전히 탈피해야 된다. 올바른 판단해야 된다. 모자 장수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가 되겠죠. 그죠? 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하거나 어떠한 기준에 맞춰서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 반드시 시대의 요구라든지 현재적 요구, 현실 인식이 올바라야 되겠습니까? 올바르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올바라야 되겠지, 그지? 자칫 올바르지 않게 되면은 모자 장수와 같이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라하고 마를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모자 장수를 비판하게 되는데 이 모자 장수는 너무 자신만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 그리고 이거는 어떠한 시대적 요구라든지 현재적 삶을 반영한 거야? 반영하지 않은 거야? 반영하지 않은 거지, 그지? 그래서 비판받게 되는 거고 그럼 극복 방안은 간단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피해가지고 올바른 판단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현재적 요구라든지 현실적 인식을 올바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되겠죠. 자, 다시 말하면은 라와 마를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비판하게 되면은 결국에 이 관점 안에 모두 들어있다. 대안도 같이 들어있다.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원인만 찾으면은 해결책은 쓸 수 있는 거니까 해결책을 자꾸 머리에서 끄집어내지 마세요. 해결책을 머리에서 끄집어내는 순간 틀리게 되는 거야. 어디에서? 재심을 해서. 원인만 찾으면은 해결책은 반드시 쓸 수 있다. 오케이. 자, 바로 이어서 우리 그 인문계열 2도 한번 풀어볼게요. 바로 이어서. 주고 자, 넘기면 바로 인문계열 2 있죠. 자, 논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논제 1번 보시면요. 아까하고 좀 달라요. 뭐가 없습니까? 논제. 뭐가 없어요? 그렇지. 관점이 없죠. 그죠? 이제 관점을 우리가 찾아내는 수밖에 없다. 더 어려워졌죠. 자, 재심은 가나다라의 논지 차이를 비교하여 하나의 완성된 글로 작성하시오. 자, 지금 재심은 가나다라의 논지 차이를 완성된 글로. 자, 완성된 글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어떤 걸 말했습니까? 서론, 본론, 결론. 서론의 공통점, 본론의 차이점, 결론의 그렇지 정리 및
범주화. 자, 범주화는 언제만 한다고요? 그렇지. 완전하게 확신이 딱 있을 때. 아, 이건 이거야! 있을 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없으면은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자, 논지 차이를 우리가 지금 쓸 건데 관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서 읽지 않으면 정확히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봅시다. 자, 재심은 가봅시다. 사회자가 외쳤다. 여기 일생 동안 이걸 위해서 이게 왜 오늘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아나운서 발음인데. 사회자가 외쳤다. 여기 일생 동안 이웃을 위해 3분이 계시다. 자, 읽자마자 재심은 가는 뭐니 이거? 이거 뭐니 이거? 시겠지 그거. 이거 시겠지 그지? 얘부터 읽어서 우리가 관점 찾을 수 있겠니 없겠니? 없지. 당연히. 왜? 문학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니니? 얘가 기본적으로. 그지? 그러니까 문학을 읽어서는 당연히 뭘 찾을 수 없어? 관점을 찾을 수 없어. 그래서 재심은 가가 문학에 나오는 경우는요. 너희들한테 혼란을 줄게 이런 거야. 한번 읽고 나서 멘붕에 빠져봐 이런 거야. 읽었더니 모르겠지 이런 거야. 우리는 굳이 왜 발음이 굳이 그들이 쳐놓은 어떠한 함정에 들어갈 일이 없다고. 그잖아. 우리 가는 패스. 나 볼게요. 나는 이제 문학이 아니니까 읽을만 하겠네요. 그죠? 미국의 심리학자 밀그램, 스탠리 밀그램이죠.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징벌과 학습 효과 실험에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실험인데요. 이 실험 때문에 그게 마련됐어요. 그 인간에 대한 실험에 대한 윤리 강령이 마련됐어요. 이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너무나 후유증이 시달리고 말해가지고 마련되는 겁니다. 그 실험은 교사와 학생 역할 그룹을 각각 모집한 후에 학생들에게 단어 암기 테스트를 하여 틀릴 때마다 점점 15V씩 높여서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였습니다. 엄청 잔인하죠. 전기 충격기의 암기를 향상 효과를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사실 이 실험의 목적이 다른데있다. 교사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전압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실험 진행자의 요구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자, 줄쳐보시고요. 실험 진행자의 요구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실험 진행자와 진짜 참가자인 교사 역할자가 안이 보이지 않는 방 밖에서 문제를 내면 가짜 참가자인 학생 역할자는 사전에 밀그램과 약속한 대로 일부러 틀린 답을 말했다. 교사 역할자는 학생 역할자가 틀리면 점점 강한 전기 충격을 주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기 충격을 주면 미리 준비된 학생 역할자의 비명소리가 인터폰을 통해서 들렸다. 이거 나중에 그 EBS 가면 볼 수 있어요. 본 적 있습니까? 재밌죠? 이거 누르면은 막 하면서 120V일 때 학생은 너무 고통스럽다고 소리 질렀으며 150V에서 실험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330V 이상에서 학생은 기절한 듯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흰색 가운을 입은 실험 진행자는 교사 역할자 옆에 앉아서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 것은 틀린 답을 말한 것 같으니 전압을 높여 계속 전기 충격을 줘라.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고 격려와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뭐와? 격려와 압력. 실험 전에 밀그램은 교사 역할자들이 150V 이상의 전기 충격을 주어야 할 상황이 오면 대부분 실험 진행을 거부할 것이라 생각했다. 또 교사 역할 중 450V, 이거 엄청 강한 거잖아요. 그죠? 이상의 전기 충격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높은 전기 충격으로 인하여 자칫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다. 그러나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실험에 참가한 40명 모두가 300V까지 전기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이 중 26명은 450V까지 전기 충격을 주었다. 뭡니까?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전기 충격을 준 거죠. 자, 재심은 나 같은 경우 일단 분석하게 되면은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학자가 실험을 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 방이 이렇게 있고 방 안에 실험자가 있고
여기서 버튼을 눌러가지고 전기 충격을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격려와 압박을 가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거의 어디까지 충격 줬다고요? 죽을 때까지. 물론 실험이 가짜긴 했지만, 그죠?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매우 잔인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재심은 나만 봐서는 어떠한 관점 같은 거 정확히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실제로 이 실험은 기본적으로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건의에 대한 복종 실험이에요. 건의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복종하는가. 이 사람을 뭐 때리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건의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해버린단 말이지. 이 건의에 대한 복종 실험인데 또 이것도 있어요. 그 중간에 보시면은 책임은 내가 진다. 책임은 내가 진다. 해서 일종의 책임 회피로 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냐. 책임만 안 지면은 막 죽인다 이거야. 무서운 일이죠. 실제로 이제 이 실험을 해가지고 증명된 게 뭐냐면은 이 나치들이 유대인 학살할 때 막 이 가스실에 넣어서 막 다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이럴 때 요만한 애기도 있었다는 거야. 요만한 애기들도. 걔를 이제 나치들이 어리고 달래서 가스실에 집어넣었다니까. 들어가 해가지고 버튼 눌러서 다 죽이고 막 이런 거야. 도대체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냐고 이게 인간이. 근데 이것이 왜 가능했냐를 이런 실험으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나중에 실제로 이제 그 학살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거야. 왜?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내가 무슨 잘못이야. 시킨 놈이 잘못이지. 책임 회피. 또는 권위에 대한 복종. 이해되십니까? 자, 재심은 다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죠. 왜? 그나마 이름 아는 사람이니까. 좋아해 주는 거죠. 우리 테스 아저씨가 사형 선고를 받고 마지막 순간 기다리는 동안 그의 친구인 크리톤, 그를 방문해서 도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 수 있다 말했다. 크리톤은 도피할 정당할 수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소크라테스는 무죄라는 것, 철학하면서 가치 있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 도피하는 길을 말해주지 않으면 그의 친구들은 의리가 없게 된다는 것, 그의 아들들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그러한 이유들이 감정적인 것들이고 그의 도피를 정당화해 주지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도피해서 안 된다는 자신의 이유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맞섰다. 그는 언제나 법에 대한 존중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위선자가 될 것이라 했다. 만약 그가 싫어하는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 법을 지키겠다고 묵시적인 합의는 지켜야 한다는 것 등이다. 소크라테스는 다른 한편으로 위와 반대 주장을 내놓게 그는 재판받는 과정에서 만약 재판에서 자신을 유죄로 판결 내리고 철학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는 그 판결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분명히 소크라테스는 어떤 판결을 단순히 너무나 부당하기 때문에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부당한 판결에 따른 처벌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판결에 승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자, 재심은 다와 같은 경우는 이게 아주 유명한 소크라테스와 크리톤의 대화죠. 소크라테스는 사실은 본인이 사는 내내 그 기록을 남긴 적이 없어요. 소크라테스에 대한 기록은 사실은 다 이제 그 플라톤이 쓴 대화편이라는 책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 대화편에 이제 크리톤이라는 그 편이 있어요. 이 편이 있는데 이 소크라테스하고 크리톤이라는 그 친구가 나눈 대화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 악법도 법이다. 이거 누가 한 말이야? 이거 소크라테스가 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소크라테스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이 크리톤을 이제 곡해한 그 일부 보수적 법학자들이 만든 말이고 한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인데 결국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탈출을 할 수 있는데 탈출을 하지 않죠. 탈출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탈출을 하지 않는 이유 때문이야.
논리적 판단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탈출하면 난 뭐가 되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결과에 승복했어요? 승복하지 않았어요? 승복하지 않았단 말이야. 승복하지 않은 이유도 뭐 때문이야? 논리적 판단에 의한 거란 말이죠. 결국에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항상 뭐에 대해서만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논리적 판단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이 달린 일도 뭘로 얘기하고 있어요? 논리적 판단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해되십니까? 자, 제심은 라. 왜 젊은이들이 이들의 노래와 몸짓에 열광하는가? 왜 젊은이는 이들 노래를 열심히 따라 부르고 몸짓을 흉내내려 하는가? 왜 젊은이들은 서태지의 옷, 스키 모자 같은 것을 직접 구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건 이제 90년대 초반, 초중반 때 이제 한참 난리였죠. 현대 대중사회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고 표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회이다. 대중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대중매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글, 그림, 영상을 모두 동원하여 의사를 소통하고 있다. 대중문화는 대중매체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반해 개인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의 취미에 맞는 정보를 얻고 여론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은 자본의 끊임없는 유혹을 받는다. 줄쳐보시고요. 개인들은 같은 상표의 신발, 가방, 휴대전화, 옷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일체감을 느끼거나 성취욕을 충족시킬 수 있다. 연예인은 일찍이 대중문화의 기수가 되었다. 예를 들어 1960년대 초 영국의 비틀즈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인기를 끌었다. 1950년대 미국의 영화배우 제임스 딘이 반항적인 모습을 우상처럼 여겼지만 명문가의 아들처럼 단정한 머리 모양과 옷차림한 비틀즈의 모습이 우상처럼 여기며 모방하는 젊은이가 늘었다. 오늘날 노래 실력이 뛰어난 가수도 소속사가 홍보를 많이 할수록 더 널리 인정받을 수 있다. 이처럼 대중이 누리는 문화는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현대 대중사회가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여기에도 자본의 치밀한 계산이 있다. 자, 뭐가 있다고요? 자본의 치밀한 계산이 있다. 대중문화는 대중매체가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중매체를 기업가나 국가 권력이 독점하지 못하게 견제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시민단체에서 방송이나 신문을 분석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대중문화는 대중매체가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대중매체를 기업가나 국가 권력이 독점하지 못하게 견제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시민단체에서 방송이나 신문을 분석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자, 이 라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대중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대중 중에서도 대중매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 대중매체가 결국에 누구한테 영향을 줍니까? 대중에게 영향을 주게 되죠. 근데 이 대중매체가 대중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냥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항상 뭐가 들어있어요? 자본의 계산이 들어있다고요. 자본들이 어떻게 계산해서 어떤 영향을 줄지를 이미 다 결정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중매체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여러 시민단체에서 방송이나 신문을 분석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구나. 자, 정리하자면은 대중매체라는 것이 대중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대중매체는 그냥 단순하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자본의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바보 같은 행동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자, 지금 나도 읽고, 다도 읽고, 라도 읽었는데 어떠한 관점이라는 것이 딱히 잡히지가 않죠, 그죠? 이게 원래 중대 문제의 특징이에요. 아, 풀면 풀수록 모르겠다. 이게 중대 문제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제시문 가려가서 한번 볼게요. 사회자가 외쳤다. 여기 일생 동안 이웃을 위해 3분이 계시다. 이웃의 슬픔은 이분의 슬픔이었고 이분의 슬픔은 이글거리는 빛이었다. 사회자는 하늘을 걸고 맹세했다. 이분은 자신을 위해 푸성기 하나 심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도 자신을 위해 흘리지 않았다. 사회자는 느꼈다. 보라, 이분은 당신들을 위해 청춘을 버렸다. 당신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 그분은 일어나 흐느끼며 흐느끼는 사회자를 제지했다. 군중들이 일제히 그에게 박수를 쳤다. 사회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다. 그때 누군가 그분에게 물었다. 당신은 신인가? 그분 목소리를 향해 고개를 들렸다. 당신 유령인가? 목소리가 물었다. 저 미치광이 끌어내! 사회자가 소리쳤다. 사회들은 달려갔고 분노한 여인들은 날뛰었다. 그분은 성난 사회자를 제지했다.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 사회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은 실신했다. 그분의 답변은 군중들의 아우성 때문에 들리지 않았다. 자, 제시문 가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일단 사회자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등장하시고요. 그죠? 그리고 군중이 등장하고 있고 이 그분에게 질문을 하는 어떠한 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군중은 그분에게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죠.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죠. 하지만 이 질문을 던진 객이 한 질문에 대해서 군중은 들으려고 했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죠. 그죠? 또 그분은 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답을 군중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그죠? 완전히 어떤 상태인 거야? 비판적 수용 상태인 거지. 어떻게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완전히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니까 이 얘하고 가장 상반된 애가 누가 될까요? 가장 상반된 애가 누가 될까요? 자신의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람 누구예요? 그렇지. 가장 상반된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리고 이러한 무비판적 수용,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실험자가 무비판적 수용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강도가 별표 3개다 하면은 얘는 강도가 뭐가 되겠습니까? 별표 2개는 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야, 니들 무비판적 수용하면 안 돼. 수용하면 안 돼. 우리가 올바른 방향도 제시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잘 판단 수용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얘가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별표가 하나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별표가 완전히 지어진 게 소크라테스가 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가는요, 이 군중의 움직임, 사회자의 말에 대해서 모두가 열광하고 있어요. 어떤 것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해되십니까? 뭐 우리 사회도 내가 지금 특정인 얘기하긴 그렇지만 막 우상화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그분에 대한 어떤 비평과 비판 필요 없이 그냥 막 우상화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애가 누구냐면은 소크라테스야. 왜냐면은 이 양반은 본인이 논리적 판단을 통해서 본인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으니까. 전혀 외부와 상관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지? 그지? 나는 외부인에 의해서 행동이 좌우됐죠, 그죠? 하지만 전체가 다 그런 거야. 참가자의 일부분이 그런 거야. 참가자의 일부분이 그렇게 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대중매체를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안 돼. 어떠한 판단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글 같은 경우는요. 재심은 가나 다라가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 재심은 가와 같이 특정인을 완전히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 실제로 지금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어? 대중매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대중매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뭐 수지 이러면 착한 아이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중매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사실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단 말이야. 우리가 야 잔인하네 말도 안 되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 요 아저씨 같은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하나의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내리거나 행위를 결정지을 때 완전하게 그 다음 나의 생각으로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 글을 이해하실 때는요. 전체적으로 뭐가 어떻다 이야기보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대중매체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 대중매체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사실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논리적 판단, 함적 판단을 항상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중앙대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제시문 4개를 가지고서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할 수도 있어요. 하나의 스토리로 구성할 수도 있다.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가 되면은 하나의 주제를 던지게 되면은 정답을 맞힐 수도 있다. 오케이. 자, 질문 없습니까? 자, 언젠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